자, 20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지금까지 현직으로 유지하고 있는 튀르키예 공화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시대가 원한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경제 위기를 통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뭐 내년도에 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국민들의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1994년부터 4년간 이스탄불의 시장직을 지내면서 정계에 데뷔했고요. 2001년도에 중도 우파 정의개발당을 창당을 해서 2003년부터 총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국가 지도자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2011년 세속주의 성향 장교들을 해임하면서 지지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세속주의를 어느 정도 무너뜨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속주의를 버리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튀르키예 공화국을 이해하는 바로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등장했던 것은 이 사람이 상당한 업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꾸준히 바로 튀르키예 공화국이 추진했던 유럽연합 가입을 목표로 유럽 기준에 맞춰서 법률과 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 자유화, 세계화를 골자로 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이슬람화를 하고 있긴 해도 이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개혁과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유효하는 거고요. 또 초기 재임 10년 동안 실업률 20%대에서 10% 초반대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엄청난 튀르키예인이 정의개발당의 콘크리트 지층으로 남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정치인인 건 분명하고요. 이 사람 재임 기간 동안에 64%의 GDP가 증강을 했고 1인당 GDP 1만 달러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임 세속주의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극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법 강화를 통해서 주 45시간 이상 노동 금지 등 비약적인 노동자 권익을 향상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지도자들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스탄불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경제적 업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높은 지지를 획득을 했고 지금 대통령이 된 이 시점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추진한 건 바로 세속주의에서 이슬람주의예요. 하지만 이슬람주의를 강력하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슬람주의를 내세운 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2014년 이 사람은 역사상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 시장으로 출발해서 10년간 경제 성장을 이뤘고 1만 달러를 돌파했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서 상당한 경제 성과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아지자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내각제였거든요. 내각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이런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초로 대통령이 당선을 하게 되고 이슬람화를 추진합니다. 이슬람화라는 것은요,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이 세속주의를 강화했던 이 군부 주도의 정치에서는 이슬람을 따르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히잡을 쓰지 마라, 이슬람 복장을 하지 마라, 이 아쟁을 터키어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 종교를 억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유화라는 것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자유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 국민의 9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외부의 종교는 들어올 수는 없어요. 사실 종교란 건 생활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을 가진 사람이 아예 외국인이 아닌 한 이 나라 국민들이 뭐 기독교적 생활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슬람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엔, 겉에서 보기에는 이슬람화 원리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간 세속주의 정당들이 무능력했고 또 이 지속적인 쿠데타를 했던 군부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 그래서 90% 이상의 국민들이 무슬림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슬람에 대한 자유화
이런 요구들이 늘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불만들을 이 에르도안은 국민들을 원한 정책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이 튀르키예 공화국의 공통 어떤 정치 요소라는 거죠. 아타투르크는 튀르키예 공화국의 공통 요소를 튀르크 민족주의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동부에 있는 쿠르드 민족을 억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쿠르드 민족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단 말이죠. 이 에르도안 등장 이전에 쿠르드 민족들하고 이 군부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쿠르드 민족에서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에르도안은 이슬람화를 추진하면서 튀르크 민족주의 아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이 튀르크 공화국의 공통 요소다라고 해서 그 쿠르드족에 대한 유화 제초를 취했거든요. 그들의 어떤 교육도 자유화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쿠르드 쪽에서는 환영을 받을 일이죠. 그리고 쿠르드 민족당이 또 정당이 하나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의회 진출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만큼 어찌됐든 튀르크의 국민들한테 상당히 지지를 받는 정치적 의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자, 2014년도에 헌법을 개정해서 직선제 대통령에 등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으로 따져보면 2003년 첫 총리부터 11년간 총리를 했고요. 이때까지는 세속주의 지향을 했어요. 기존에 군부가 원하는 세속주의를 쭉 하다가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획득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슬람화를 추진했다. 자, 이슬람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슬람화가 오히려 국민들이 거부감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2016년에 쿠데타 미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마도 썰에 의하면 군인들이 쿠데타를 한 게 아니라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주에 의해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한 것처럼 일으켰다고 하는 썰이 많아요. 그리고 이 쿠데타가 처음으로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쿠데타를 빌미로 세속주의자들을 처형을 하고요. 언론을 탄압을 했어요. 언론사를 폐쇄하고 기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상당수의 기자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2017년이 되면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도록 선거 방식을 바꾸죠. 그러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독재자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도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동안 적대시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웃 여러 나라들과의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독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유럽 여러 나라들하고는 관계가 좀 나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도 물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독재자로 비치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직선제 대통령이에요. 직선제로 뽑혀야만 가능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안 된다면 또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들리는 소리는 천직 이스탄불 시장을 부패 혐의로 몰아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을 몰아냄을 통해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려고 하는, 어쩌 보면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켜봐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요. 문제는 지금 이 튀르키예 공화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6년부터 리라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등극을 했던 2014년도부터 리라와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중요한 건 경제인데, 그럼 리라와 가치는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느냐를 보면 여러 가지 금리 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 나라 금리가 절대 낮지 않거든요. 이 나라 이자율이 14% 이러니까 금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던데, 14% 올리면 얼마나 올리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가장 큰 문제는 빈약한 제조업 기반이에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이 없고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걸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나친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죠. 원래 이 나라의 GDP 중에 한 20% 이상이 관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광업을 통해서 달러가 들어오는 걸 늘 반기기 때문에, 그러면 또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방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국민들의 고통받고 또 외채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어찌 보면 즐기고 있다?
국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환율이 올라가는 거 용인할 거라 같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아줄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또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이슬람화를 지나치게 많이 추진하게 되면 유럽인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슬람화를 계속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화를 추진한 건 이슬람화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 종교적인 자유를 하는 게 이슬람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그 외부적 시각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또 요즘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뭐 유럽과의 관계에서 제 역할을 하는 이런 걸 보면 이런 나토의 일원이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슬람은 원리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빠지게 되는데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세속주의 경험이 오래됐거든요. 거의 100년 가까이 세속주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슬람 권역에서 이 튀르키예만큼 세속주의가 강화된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20대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해 큰 뜻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튀르키예가 한 8천만 명의 국민이 있는데 젊은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숫자의 젊은이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슬람화를 강조하려고 해도 원리주의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히잡을 쓴 여인은 점점 여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이란이나 아니면 사우디 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아니면 환율이 올라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냐?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죠. 새로운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 뭐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구상할 수 있겠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스탄불 운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탄불 운하가 뭐냐면 지금의 이스탄불을 지나가는 보스포러스 해협 있죠. 기존 항로가 있죠. 흑해에서 에게해 또는 지중해로 가려면 이 항로를 반드시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항로가 상당히 붐빕니다. 그리고 이 끝에 보스포러스 해협의 끝에 이스탄불이라는 거대 도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는 유람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는 컨테이너선도 굉장히 많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곡물 같은 것도 중동 지방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이쪽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배가 지나가는 트래픽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몽트레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의 통행량이 과다가 돼서 이 해협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 몽트레 협약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몽트레 협약이라는 게 뭐냐? 해협의 체제에 관한 협약입니다. 1936년 스위스 몽트레에서 9개국이 모여서 체결했습니다. 자, 주로 이 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 체결한 겁니다. 러시아, 조지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튀르키예 이렇게 되겠죠. 이 협약의 목적은 이 해협의 자유통행입니다. 이스탄불 수로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다. 흑해 연안국 나라들은 그 어떤 배든지, 자, 무역선이든지 군함이든지 자유롭게 수로를 통행할 수 있다. 왜 이런 협약이 필요하냐면 이 수로의 땅이 지금 튀르키예의 영토니까 남의 나라 영토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흑해연안국 입장에서는 안 지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협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흑해연안에 있는 국가들은 자유통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흑해연안국이 아닌 나라의 해군은 흑해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그리고 군함의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해군은 흑해로 들어갈 수 있으나 오래 머물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 협약에 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수로의 관리 주체는 튀르키예 공화국이 된 거고요. 자, 이 협약은 수년에 걸쳐 논쟁의 원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또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자, 거기서 이 해협을 러시아 군함이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트리키 공화국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중해에 대한 군사적 접근, 그러니까 소련 시절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의 항구가 지금 시리아에 있거든요. 자, 시리아의
해군 항구가 있는데 그 길 가려면 반드시 이 수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평화 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튀르키예 공화국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거로서 새로운 해협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정책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로 해서 수로를 파가지고 운하를 만들게 되면 여기로 지나가면 수로의 트래픽 문제도 해결되고 또 몽트레 협약도 없애게 되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배들한테 통행료를 받으면 되잖아. 수혜주 운하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건설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돈이 없는 튀르키예 공화국 입장에서는 아마 못할 겁니다. 국제적인 투자를 이끌어 들여가지고 해야만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튀르키예 공화국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부터 조지아를 거쳐서 카스피의 석유 수송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수송로를 거쳐서 이 아제르바이잔의 엄청난 석유들이 유럽으로 수출될 수 있는 그 기반이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의 통과료는 당연히 튀르키예 공화국이 받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점이 있는 거고, 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또 미국, 또 이스라엘, 시리아, 뭐 이란, 뭐 그리스, 뭐 불가리아 이런 데와 상당히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이 튀르키예 공화국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죠. 또 미국의 공군 기지가 여기 아다나에 있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공화국은 이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공군 기지를 제공하는 거고, 또 시리아에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거든요. 자, 이 해군 기지는 당연히 또 이스탄불의 해협을 지나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여기서 정치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가스 파이프라인, 또 오일 파이프라인이 흑해를 거쳐서 튀르키예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강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슬람권 유일의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다. 상당히 대단한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의 안보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인치릴리크 공군인 기지가 여기에는 다수 핵탄두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이나 이란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핵탄두를 둘 수 있는 공군기지를 이 튀르키예 공화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도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에르도안 이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이 원하는 튀르키예라는 모습은 러시아, 미국, 유럽 등 강국 속에서 어떤 캐스팅 보트를 치려고 한다. 여기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강력한 오스만 제국의 모습을 찾는 것. 이것이 튀르키예 또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원하는 이 튀르키예 공화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이슬람화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속주의를 낮추려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강력한 오스만 제국의 모습을 찾는 것. 이것이 튀르키예 공화국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